72해를 산 어머니는 혈압약을 반으로 쪼개 먹으며 아들 내외에게 매달 7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사돈의 호화로운 하와이 여행에 쓰인 것을 알게 되었죠. 3만 원짜리 양갱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일흔하고도 2해를 더 살았어요. 제가 사는 곳은 여기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꼭대기 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에요. 창문 너머로 저 멀리 한강 건너편의 풍경이 아득하게 보여요. 낮에는 잿빛 건물들이 빼곡하고 밤이 되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아들 민준이가 사는 세상이 바로 저곳이에요. 나와는 다른 세상. 금요일 아침은 늘 고요하게 시작돼요. 동네가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여는 소리, 그런 소소한 소리들이 제 하루를 열어주죠. 저는 일어나자마자 벽에 걸린 낡은 달력부터 봐요. 손때 묻은 달력에는 매달 25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민준이네 송금일. 그 날짜만 보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또 있겠어요. 달력을 보고 나면 약을 챙겨 먹죠. 벌써 여러 해째 먹고 있는 혈압약인데 의사는 하루에 한 알씩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과도를 꺼내 약을 반으로 쪼개요. 오늘도 조심조심 하얀 알약을 반으로 갈랐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약으로 2달을 버틸 수 있거든요. 70만 원. 그 돈을 아들 녀석에게 보내려면 이렇게라도 아껴야 마음이 편해요. 약을 삼키고 나면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봐요. 까까머리에 코를 훌쩍이던 내 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제 며느리 유진이와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는 결혼 사진. 그 사진만 보면 반으로 쪼갠 약의 씁쓸함도 이 좁은 방의 외로움도 다 잊히는 것 같았죠. 그저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내 새끼, 저렇게 잘 커서 장가도 가고 번듯한 집에 자리 잡고 사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혼자만의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명랑했지만 그 속엔 늘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진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용건을 말하기 위한 서론이라는 걸 이젠 알죠. 어머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오늘 하와이 가요. 냉장고에 어제 먹던 밥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데워서 식사하세요. 집 잘 보고 계세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제게 무언가를 묻거나 상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결정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죠. 하와이. 그 이름이 귀에 밝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일주일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바로 내 칠순 잔치가 있던 날이었죠. 자식들이 차려준다는 그 잔치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호텔 뷔페 같은 곳을 생각하며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몇 번이나 열어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잔치가 열린 곳은 동네 시장 어귀에 있는 시끌벅적한 삼겹살 식당이었어요. 기름 튀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는데 주변은 어찌나 시끄럽던지 아들 녀석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는 말뿐.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민준이랑 유진이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결국엔 지갑을 연 건 저였어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현금을 꺼내 15만 원을 계산했죠. 내 칠순 잔치 비용을 내가 직접 계산한 거예요. 그날 밤 이 좁은 방에 혼자 돌아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하와이라는 화려한 단어와 겹쳐지니 가슴에 찬바람이 휑하게 부는 것 같았어요. 내 칠수는 15만 원짜리 삼겹살이었는데 너희는 하와이를 가는구나. 박탈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들 내외가 떠난 후의 집은 유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말대로 딱딱하게 식은 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걸 꺼내 그릇에 담고 찬물을 부어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것 같았죠. 꾸역꾸역 밥을 삼키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띠링.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어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그 소리. KB은행 박민주님 계좌로 700영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텅 빈 집안의 적막을 깨는 그 알림음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조용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혈압약을 반으로 쪼개고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보낸 그 돈이 지금 하와이의 어느 하늘 아래에서 쓰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평생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던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죠. 하와이는 한국이랑 밤낮이 다르다니 바빠서 그러겠지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리고 시렸어요. 이 좁은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자꾸만 서운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더군요. 이러다 병이라도 나겠다 싶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섰어요. 저 같은 늙은이에게 유일한 사교 공간이자 쉼터는 동네에 있는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뿐이거든요. 복지관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혈압이 높네, 무릎이 시리네, 약주머니를 교환하듯 걱정을 나누는 풍경은 늘 똑같았죠. 그래도 혼자 방에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어요. 잠시라도 외로움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한참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경자 씨가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며 자기 스마트폰을 불쑥 내밀었어요. 순자 씨, 이거 봐봐. 며느님, 하와이 갔나 봐. 세상에. 경자 씨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작은 화면 속에는 제 눈에 익은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진이 그리고 제 손녀 지우까지. 그런데 그 옆에는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낯익은 바로 제 사돈 부부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모두들 값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 사돈어른도 같이 가셨네. 이야, 정말 대단하다. 경자 씨가 화면 아래쪽에 적힌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건 볼 줄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사돈어른 결혼 30주년, 가족여행, 효도플렉스. 그 단어들이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하와이였구나. 내 칠순 잔치는 안중에도 없던 너희들이 사돈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 먼 곳까지 날아갔구나. 내가 혈압약을 반으로 쪼개가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보낸 그 피 같은 70만 원이 바로 저들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쓰이고 있었구나. 극심한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평생을 바친 내 희생이, 내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민준이 손을 잡고 낯선 동네의 춥고 습한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그날 밤. 어린 아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가르치려고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았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건설 현장 식당 그 한바집으로 달려가 거대한 솥에 국을 끓였죠. 뜨거운 김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무거운 쇠 국자를 휘두르며 다짐했어요. 이 국자처럼 단단해지자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버텨내자고 밤에는 분식집에 가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설거지를 했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아픈 줄도 몰랐죠.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버텼던 그 모든 세월이
고작 효도플렉스라는 낯선 단어 하나에 조롱당하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는 경자 씨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비틀거리며 복지관을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좁은 원룸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홀린 듯이 낡은 이불장으로 향했어요. 이불덤이 가장 깊숙한 곳,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괴짝 밑바닥을 더듬었죠.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낡은 봉투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빛바랜 푸른색 서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제 젊은 날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큰 절망이었던 기억이 잠들어 있었죠.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동네 미용실 원장이 그러더군요. 자기 친척이 하는 말인데 어느 시골에 기차역이 들어선다고 지금 땅을 사두면 나중에 몇십 배로 뛴다고요. 저는 그때 민준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악착같이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그 땅을 샀어요. 120평짜리 작은 논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기차역 계획은 없던 일이 됐고 땅값은 곤두박질 쳤어요. 그때의 허탈함이란 저는 그 땅 문서를 이 푸른 봉투에 넣어 깊숙이 숨겨두고는 비싼 인생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며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휴지 조각 같던 낡은 서류가 제게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느껴졌어요. 이것만이 온전히 내 것,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딱 한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와이키키 해변에서 사돈 내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 나는 혼자구나.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과 함께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 푸른색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으니 20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손끝에서 바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처음 괴짝에 넣던 날, 저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이 낡은 종이 쪼가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쩌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가 생각나요. 봉투를 처음 발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전봇대 아래 누군가 버리고 간 신문 뭉치가 눈에 띄었죠. 무심코 집어드는데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오,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기사에 실린 지도를 보니 제가 샀던 그 쓸모없던 논두렁이 바로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다음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부동산이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먼지 쌓인 푸른색 봉투를 내밀자 젊은 중개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죠. 잠시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던 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어머니 땅 맞으세요? 여기 지금 도로 건설 계획이 잡혀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제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인은 땅값이 이미 수십 배는 좋게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땅의 절반만 팔기로 결심했어요. 전부 다 팔아버리기엔 그 돈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제 통장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 찍혔어요. 저는 그 돈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3개로 나누어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만의 의미를 담아 이름을 붙여줬죠. 첫 번째 통장은 햇살이었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의 앞날이 늘 햇살처럼 밝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두 번째 통장은 무지개.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고생 끝에 찾아온 이 행운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통장. 그건 바로 국자였어요. 새벽마다 한바집에서 수백 명분의 국을 끓이며 휘둘렀던 내 고된 인생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그 쇠 국자. 이 통장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쓰지 않고 내 마지막 비상금으로 남겨두자고 다짐했죠. 그 후 제 아들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유진이를 데려왔어요. 둘 다 번듯하고 예뻤지만 민준이는 내내 어두운 얼굴이었죠. 이유를 물으니 강남에 집 한 채 없으면 유진이네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기 힘들 것 같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돈 때문에 내 아들이 기죽는 건 절대 볼 수 없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햇살 통장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15억 원. 그 돈으로 대치동에 있다는 은마 아파트 한 채를 아들 이름으로 덜컥 사주었죠. 평생 모아도 못 만질 돈이었지만 아들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뿌듯했고 기꺼이 월세를 내는 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모든 게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는. 손녀 지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분유값이 비싸다며 매달 30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손녀 분유값인데 그까짓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지우를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며 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 다 이 정도는 해요. 우리 지우만 기죽일 수 없잖아요. 며느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지우를 들먹이면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앞거는 지우가 5살이 되던 해였어요. 며느리는 이제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며 한 달에 70만 원을 요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보여주며 요즘 강남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뒤처지면 평생 뒤처진다고 하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내 손녀가 남들보다 못하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죠. 그렇게 매달 70만 원씩을 보내기 위해 제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행운을 빌었던 무지개 통장은 진작에 텅 비었고 아들의 미래 같았던 햇살 통장마저 절반 넘게 사라졌어요. 돈이 부족해지니 친구들과 만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저는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죠.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고 있어요. 바로 어제 하와이에서 온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용돈 좀 더 붙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물가가 비싸네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하나뿐이에요. 내 고된 삶의 무게가 담긴 통장, 국자. 그 통장만큼은, 내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제 인생의 국자는 이제 텅 비었으니까요. 하와이에서 온 아들의 송금 요구 문자를 보고 난 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제 안에 뿌리내린 모정이라는 건 참으로 질기고 어리석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 명절까지는 딱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어쩌면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르고 아들 녀석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거짓말처럼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제 좁은 원룸을 찾아왔어요. 유진이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힘드셨죠? 하고 민준이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아 땅만 쳐다봤죠. 그 어색한 친절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한참을 뜸들이던 아들 녀석이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급하게 돈 들어갈 곳이 생겼는데
일 5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돈을 내주었어요. 제 마지막 남은 돈, 텅 비어가는 햇살 통장의 바닥까지 긁어서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걸로 너희와의 모든 빚을 갚는 거라고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돈을 받아든 아들 내외는 금세 표정이 밝아져서 서둘러 현관을 나섰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가 복도 저편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맨날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돈은 어디서 저렇게 나는지 몰라. 신기하지 않아?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어요. 아, 너희에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이었구나. 내 모습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저 돈만 나오면 되는 낮고 이상한 기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들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찾는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요. 추석 당일,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희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죠. 평생 아들 녀석이 제일 좋아했던 소갈비찜을 핏물 빼고 양념에 재우고 오색 빛깔 고운 잡채를 볶았어요. 내 정성과 사랑을 이 음식에 전부 담아 마지막으로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양손 가득 무겁게 음식을 들고 찾아간 강남의 아파트는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엌 구석으로 밀쳐놓더군요. 식탁 한가운데에는 백화점에서 사온 듯한 화려한 전이며 사돈 어른이 직접 만들었다는 먹음직스러운 서양식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제 음식들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구석에서 초라하게 식어갔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북적이는 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겨우 식탁구 애매비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이미 그들의 잔치는 한창이었죠. 누구 하나 제가 가져온 갈비찜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연신 사돈 어른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다며 칭찬하기에 바빴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검색하더니 거실에 대고 큰 소리로 선언하더군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고요. 그러고는 저를 흘낏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시끄러운 데는 안 좋아하시죠? 저희끼리 얼른 먹고 올게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 뿐 제 존재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죠. 최신 기술이라는 게 어쩌면 사람 사이에 이렇게 높고 투명한 벽을 만드는 물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서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고 텅 빈 제 원룸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지자 그제야 허기가 몰려왔어요. 온종일 긴장한 탓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식탁 위를 보니 예쁜 상자에 담긴 양갱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허겁지겁 먹었어요.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밤 9시가 넘어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웃음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던 며느리의 눈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작은 양갱 껍질에 꽂혔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더군요.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그 껍질을 집어들고 제 앞으로 다가와 그걸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걸 왜 마음대로 드세요? 이게 어떤 건 줄 아시고. 저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며느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건 자기가 친정어머니께
선물하려고 백화점에서 특별 주문한 한정판 수제 양갱인데 한 개에 3만 원이나 하는 귀한 거라는 거였어요. 그깟 양갱 하나에 3만 원짜리 팥덩어리 하나에 며느리는 제게 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부엌 구석에 밀쳐뒀던 제 음식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다시는 이런 촌스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우리 집에 들고 오지 마세요. 쓰레기, 제 평생의 정성과 사랑이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쓰레기가 되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옆에서 여보,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라며 말려보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제 좁고 차가운 원룸에 돌아와 저는 이불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푸른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전 부동산에서 받아두었던 낡은 명함 한 장을 찾아냈죠. 제 안의 모든 미련과 슬픔, 어리석었던 모정이 3만 원짜리 양갱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라고. 마지막 눈물은 이미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추석날 밤, 그렇게 마지막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힘도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남은 건 오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뿐이었어요. 며칠 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와이에서 보낸 문자와 똑같은 내용이었죠. 어머니, 용돈이 안 들어왔어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저는 그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열었어요. 매달 25일이면 제 피 같은 돈을 빨아들이던 그 지긋지긋한 자동이체 항목.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제 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 하나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죠.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엄마는 더는 못한다. 제 평생 자식에게 보낸 가장 차갑고 단호한 문자였을 거예요. 그 후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에게서, 나중에는 며느리에게서 번갈아 가며 전화가 빗발쳤죠.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마치 제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팡파레처럼 들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끈질기게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를 저는 딱 한 번 받았어요. 며느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하와이는 재밌었니?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어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더군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선 평소 눈여겨보던 아동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어 제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제 돈이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졌죠. 그리고는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헬스 교실에 등록했어요. 삐걱거리는 몸으로 처음 해보는 운동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땀을 흘리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지고 내 몸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돈줄이 완전히 끊기자 불안해진 아들 내외가 결국 제 원룸으로 쳐들어왔어요.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이불장으로 다가가 그곳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푸른색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낡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아직 팔지 않고 남겨두었던 땅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얼마 전 부동산에서 새로 떼어본 시세 확인서. 그 종이 위에는 20억 원이라는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국자 통장을 꺼내 보였어요. 잔액은 3억 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처음에는 충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으로 그들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서류와 통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바로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나는 너희 지갑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희에게 가는 돈은 단일 원도 없을 거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지.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같이 산책하자. 그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니? 제 말이 끝나자 아들 내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겠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낡은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추석날 밤,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에 찾아두었던 부동산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한 뒤 첫 번째 의뢰를 했죠. 제가 15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그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달라고요.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연하게도 그 집은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단단히 붙잡고 제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변호사님, 제 아들 내외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한 통 작성해 주십시오. 3개월 안에 그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내용으로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70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부당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저의 첫 번째 법적 투쟁의 시작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끊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제 작은 원룸의 현관문이 부서져라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올 사람이 왔구나 직감했어요. 문을 열자 사색이 된 아들 내외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내용 증명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제 집 안으로 허락도 없이 들어오더니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엉엉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며느리 유진이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죠. 어머니, 그날 양갱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양갱. 그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70평생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3개월 안에 쫓겨나게 될 저 비싼 강남 아파트가 아까워서 그들의 안락한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저러고 있는 것뿐이었죠. 그들의 눈물에서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공포와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사과해야 할 건 3만 원짜리 양갱이 아니라 내 70평생이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너희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빼가는 ATM 기계였을 뿐이지. 그런데 어쩌나 그 ATM은 이제 영원히 서비스가 종료됐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그들이 사라진 뒤 현관문을 닫고 굳게 잠갔어요. 그 문을 잠그는 순간 제 인생을 올가매던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미뤄왔던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았죠.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제게 남은 모든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살던 강남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급매로 내놓았고 20년 동안 잊고 있던 그 땅도 마침내 팔았죠. 제 통장에는 평생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이 찍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주 평온했어요. 그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나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위치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넓고 환한 창이 있는 저만의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평생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민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툰 솜씨지만 화선지에 색을 입히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복지관 합창단에도 들어가 목청껏 노래를 불렀죠.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쫓겨난 할머니,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진 할아버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면 저는 실버타운 근처에 있는 작은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 무릎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며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아들에게 쏟았던 그 맹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쩌면 아들을 망가뜨린 가장 큰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올바른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지혜를 저는 이른이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배우게 된 거예요.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실버타운의 아름다운 정원 벤치에 앉아 제가 직접 그린 민화 작품 하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곱게 핀 모란꽃 그림이었죠.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를 나직이 흥얼거리는데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끔찍했던 양갱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죠. 비극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날의 사건이 실은 저를 올가매던 맹목적인 희생의 사슬을 끊어주고 진짜 제 삶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구원의 양갱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박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코끝에는 향긋한 국화 향기가 스며들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어요. 70평생의 맹목적인 희생은 아이러니하게도 3만 원짜리 양갱 하나가 끊어주었네요. 때로는 가장 아픈 배신과 상처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죠. 진짜 행복은 희생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